최후의 대공세, 태을 혼천 상진. 다음날 새벽이었다. 송강은 군사들에게 일찍이 아침밥을 지어 먹게 하고 일제히 영체를 뽑아서 앞으로 나아갔다. 때는 바야흐로 초겨울이어서 제법 서늘한 날씨였다. 군사들은 모두 두꺼운 갑옷을 입게 하고 말도 가죽을 두르게 하여 추운 날씨에 대비하게 했다. 송강이 군사를 이끌어 미처 오리도 나가기 전에 요나라 군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송강이 바라보니 문기가 열리는 곳에 요나라 장수 하나가 달려 나오고 있었다. 그는 머리에 쇠로 만든 관을 썼고 용 비늘이 돋친 갑옷허리에는 칠보 황금띠를 두르고 있었으며 왼쪽 어깨에는 경궁을 메고 있었는데 그 풍채가 늠름했다. 사진은 칼을 휘두르면서 적장을 향해 달려나갔다. 이에 적장인 경윤아변이 그를 맞이하여 한데 어우러지는데 그 광경은 실로 볼만했다. 두 마리의 말이 서로 몸을 비벼대는 가운데 사나운 두 마리의 호랑이가 다투듯 싸운 지 어느덧 30여 합에 이르고 있었다. 문득 사진이 허공을 베자 경윤아변이 득달같이 창으로 찔러 들어왔다. 깜짝 놀란 사진은 간신히 몸을 돌려 피했으나 그 순간 마음이 어지러워 말머리를 돌렸다. 이에 경윤아변은 기회를 놓칠세라 급한 기세로 그 뒤를 쫓았다. 송강의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화영은 사진을 구하기 위해 전통에서 화살 한 개를 뽑아 활 시위에 건 다음 말을 달려나갔다. 그리하여 경윤아변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핑 소리와 함께 바람을 가르며 날더니 보기 좋게 경윤아변의 얼굴에 꽂혔다. 등 뒤에서 적장이 고꾸라지는 소리를 들은 사진은 말머리를 돌려서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걸 기회로 송강은 삼군을 내몰아 일제히 적진을 향해 무찔러 들어갔다. 이에 선봉장을 잃은 요나라 군사들은 마치 추풍낙엽처럼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그런데 문득 앞쪽에서 꽝 하고 연주포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송강은 수군 두령들로 하여금 하구로 가서 울목을 단단히 지키게 하는 한편 화영, 진명, 여방, 곽성 등과 더불어 높은 언덕 위로 말을 달려 주위를 살펴보았다. 송강이 내려다보니 오랑캐 군사가 새까맣게 들판을 덮은 채 몰려오고 있지 않은가. 깜짝 놀란 송강은 재빨리 본진으로 돌아가 군사를 수습한 다음 영청현의 산 어귀로 물러나 영체를 세웠다. 영체를 얽고 나자 송강은 요나라의 대군을 깨뜨리기 위해 노준이, 오용, 공손승 등과 더불어 의논했다. 오늘 우리는 오랑캐의 선봉을 보기 좋게 깨뜨렸소. 그러나 이번에는 요나라의 전군을 맞을 차례이요. 내가 오늘 보니 그 형세가 대단해 들판을 뒤덮고 있었소. 저들의 대군이 우리 군사의 수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으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겠소. 그러자 오용이 입을 열었다. 옛부터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군사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적은 군사로서 많은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예를 들면 진나라의 사연 같은 이는 5만의 군사로 북연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는데 형님께서는 무얼 그리 걱정하십니까? 군사는 좋은 의견이 있거든 말해보. 형님께서는 즉시 장령을 내리시어 삼군으로 하여금 깃발을 엄정히 세우고 각종 병기를 손보게 하여 영체 주변에 녹각을 설치하고 구덩이를 깊이 파도록 하여 싸움에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구궁팔괴진을 버리고 맞선다면 놈들이 쳐들어오는 족족 쳐부술 수 있으니 설령 100만 대군인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송강이 그 말을 듣자 얼굴이 밝아졌다. 과연 군사의 말씀이 옳소. 송강은 곧 장령을 내려
전군에게 싸울 채비를 갖추게 했다. 요나라 군사가 송강의 진영 앞에 나타난 것은 다음 날 정오 무렵이었다. 맨 앞에는 각기 500명씩으로 이루어진 6대의 군사들이 늘어섰는데 왼쪽의 세대요 오른쪽의 세대였다. 그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서로 교차하여 수시로 변화하고 있었으니 이는 곧 유병, 초로 또는 압진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수많은 군사들이 들판을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었다. 전군은 모두 다 검은 길을 들었는데 군중에는 7개의 기문이 있었으며 각 기문에는 각기 한 명씩의 대장이 1000필의 군마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머리에는 검은 투구를 썼고 몸에는 검은 갑옷과 검은 점포를 걸쳤으며 검은 말 위에 우뚝 앉아 있었다. 이는 곧 28수의 여러 별들 중 북방에 걸쳐 있는 두, 우, 여, 허, 위, 실, 벽의 7별을 본뜬 것이었다. 또한 북방 하늘에 현무수성을 본떠서 그들 7명의 대장을 다스리는 한 사람의 상장을 두었는데 그가 곧 요나라 장수 공리출청이었다. 공리출청은 머리에 검은 띠를 질끈 동여맸으며 몸에는 검은 갑옷과 검은 점포를 입었고 검은 옷추마 위에 높이 올라앉은 채 검은 자루가 달린 삼첨양인도를 비껴들었는데 그 모습은 실로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또한 서방 하늘에 함지금성을 본떠서 그들 7명의 대장을 다스리는 한 상장을 두었는데 그는 곧 요나라 장수 오리가안이었다. 그는 머리에 흰 봉의 날개를 단 투구를 썼으며 몸에는 갈고리 모양의 흰 갑옷과 흰 전포를 입었고 흰 배곡마 위에 높이 올라앉은 채 한 자루 흰빛 대추나무 자루가 달린 순강창을 비껴들었다. 그는 서태 7기 성군의 자리에서 군사 3000을 거느리고 그 깃발 아래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마를 거느렸다. 한가운데에는 여러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한 명의 상장이 자리에 있었는데 왼쪽의 군사들은 푸른빛 깃발을 들었고 오른쪽의 군사들은 백월을 들었으며 앞쪽의 군사들은 주번을 들었고 뒤쪽의 군사들은 검은 차이를 펴 들었으니 그 주위를 둘러싼 깃발들은 모두 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맞게 배치된 것이었다. 그 황색 깃발의 군사들 가운데에는 한 상장이 있었다. 머리에 칠보 자금관을 썼고 몸에는 금빛 갑옷과 수놓은 붉은 비단 점포를 받쳐 입었으며 왼쪽 어깨에 철퇴궁을, 오른쪽 어깨에 봉황이 새겨진 전통을 메었고 철척 은준말을 탔으니 그는 바로 채찍을 휘둘러서 요나라 군사를 총지휘하는 도통군 대원수 오란광으로서 이는 곧 1000개의 중궁토성인 일기천군을 본뜬 것이었다. 그들 황색 깃발을 든 한 무리의 군사가 둥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바로 뒤가 곧 중군으로서 그 한가운데에 요나라 야유림금이 탄 수레가 있었다. 용과 봉을 새긴 수레 둘레에는 병장기를 든 군사들이 7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누런 수건을 목에 두른 36의 무사들이 수레를 호위하고 있었다. 금빛 나는 안장을 얹은 준마가 수레를 끄는데 그 뒤를 8쌍의 호위 무사가 따랐다. 야유림금은 모든 진성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곧 1000개의 북극 자미 대제를 본뜬 것으로 요나라의 군사들은 그야말로 하늘에 뭇 별이 내려와 늘어서 있는 듯 했다. 그때 송강은 오용 주무와 더불어 장대 위에 올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문득 바라보니 그들의 진영은 마치 달걀 같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마치 동이를 엎어놓은 듯한 형상을 띠고 있었는데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엄정한 진세였다. 이에 송강이 속으로 감탄에 마지 않으며 물었다. 저것은 도대체 무슨 진세요? 그 진세를 알아본 주무가 대답했다. 저것은 바로 태을 혼천 상징입니다. 어떻게 쳐야 하겠소? 태을 혼천 상징은 변화가 끝이 없으므로 그 계책 또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칠 수가 없습니다. 주무가 그렇게 대답하자 송강이 놀란 얼굴로 다시 물었다. 저 진을 깨뜨리지 않고서 어떻게 적을 물리치겠소?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오용이 입을 열었다. 우선 적진의 허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코 섣불리 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때 요나라의 도통군 오란광은 태백금성의 대장인 오리가안을 불러서 명했다. 오늘은 금의 날이다. 그대는 황금용 장기, 우구무 서룽, 누금구 아리의, 그리고 귀금양 왕경을 이끌고 나가서 적군을 치도록 하라. 즉, 그날이 금의 날인 까닭에 모두 쇠 금자가 붙은 장수들을 보내 송강을 치게 한 것이었다. 한편 송강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이 바라보니 요나라 진영 우군의 기문 7개가 일제히 열리고 닫혔다 하면서 우레와 같은 함성과 더불어 진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진영 안의 인군기가 동에서 북으로, 북에서 서로, 서에서 남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송강이 물었다. 저것은 무슨 까닭이요? 주무가 말 위에서 그 진세를 바라보며 답했다. 저건 천반 좌선상입니다. 오늘이 금의 날인 까닭에 천반을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들이 군사를 몰아올 것입니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요란스런 포성이 5번 울리더니 적진으로부터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리가안이 장기, 서룽, 아리의, 왕경 등 4명의 장수를 거느린 채 모두 5대로 나뉘어 밀고 들어오는데 그 기세가 산이라도 허물 듯했다. 어느새 요나라군은 바람같이 달려와 본대를 에워싸고 치니 송강의 군사들은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급히 달아날 뿐이었다. 이에 송강은 크게 패한 채 군사를 거두어 본체로 돌아왔다. 적군은 다행히 더 이상 뒤쫓아오지 않았다. 송강은 즉시 군사들을 점검해 보았다. 상한 군사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송강은 첫 싸움에 패해 어두운 얼굴로 근심에 쌓여 있다가 노준이와 더불어 의논했다. 오늘 싸움에서 한바탕 크게 패했으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겠소. 만일 우리가 이대로 잠자코 있기만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기세를 올리며 또다시 공격해올 것이오. 내일 군사를 2갈래로 나누어 적의 선봉을 공격하도록 하고 또다시 2갈래 군사로 하여금 적의 기문을 치도록 하는 한편 보군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우선 적의 허실을 살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준이가 그렇게 방책을 내자 달리 계책이 없는 송강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즉시 병력을 수습하여 진문을 열고 나아갔다. 송강이 나아가며 바라보니 요나라의 6갈래 군마가 양쪽으로 나뉘어 빙글빙글 돌면서 정탐을 나오고 있었다. 송강의 명으로 양산박의 여러 두령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자 요병은 차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적진 안에 있는 7개의 문기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송강은 즉시 이규, 번서, 포욱, 항충, 이곤 등 5두령으로 하여금 수하의 방패군을 이끌고 본진 안으로 돌격해 들어가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노지심, 무송, 양웅, 석수, 해진, 해보 등 6두령과 함께 그 뒤를 따라 요병을 무찌르며 혼천진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런데 문득 혼천진 안에서 요란한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양쪽에서 수많은 요나라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어느새 앞쪽에서도 황색 깃발을 펄럭이면서 벌떼처럼 요나라 군사들이 지쳐 나오고 있었다. 송강의 군사가 재빨리 그들을 맞아 싸웠으나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에 송강이 황급히 군사를 물렸으나 뒤처진 군사들의 태반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영체로 돌아온 송강은 여러 두령들과 더불어 요병과 싸울 일을 의논했다. 저들의 기세가 저토록 사나우니 깨트릴 계책을 마련하지 못해 참으로 마음이 무거울 뿐이요. 이대로 날만 보내고 있으니 속이 타는 듯하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호연작이 그 말을 받았다. 내일 당장 군사를 10갈래로 나눈 후 2갈래의 군사로 하여금 적의 앞머리를 쳐부수는 동시에 나머지 8갈래의 군사로 하여금 일제히 적의 본진을 공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강도 마땅한 계책이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오. 내일 당장 싸워서 끝장을 내도록 합시다. 그러자 오용이 나서 말렸다. 우리가 2번씩이나 싸웠지만 저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영체를 지키고 있다가 저놈들이 쳐들어오거든 맞받아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하오. 여러 형제들이 모두 힘을 합해 싸우면 될 것이오. 우리라고 해서 매번 지라는 법은 없지 않겠소. 송강은 마음이 초조한 듯 그렇게 말하고 싸울 채비를 갖추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군사를 10대로 나누어서 나아갔다. 그중 2대는 요나라의 앞머리가 돌아갈 길을 끊게 하고 나머지 8대는 일제히 본진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런데 문득 적진 안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일어나면서 28개의 기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요나라 군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깜짝 놀란 송강은 군사를 휘몰아 군마를 막으려 했으나 그들이 이미 진영을 장사진으로 바꾸어 거센기세로 치고 드는지라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에 송강은 황급히 군사를 거두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가까스로 본진으로 돌아와서 점고해보니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상해 있었다. 과연 군사의 말이 맞았소. 내가 군사의 말을 듣지 않은 게 잘못이었소. 송강이 오용에게 그렇게 말하자 오용이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형님,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저들의 태을 혼천 상징이 너무도 튼튼한 탓이지 결코 형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송강의 물음에 오용이 대답했다. 이제부터라도 채책을 세우고 영체를 굳게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에 송강은 즉시 장령을 내려 채책을 튼튼히 하고 굳게 지키되 결코 먼저 나가서 싸움을 걸지 않도록 했다. 한편 부추밀 조한무는 여름철에 떠난 군사들에게 입힐 겨울옷을 보내달라고 조정에 상주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주의 단련사인 왕문빈으로 하여금 겨울옷 50만 벌을 호송하여 송강의 진중에 전하도록 했다. 왕문빈은 조서를 받들자 군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50만 벌의 겨울옷을 200대의 수레에 나누어 실은 다음 변경으로 향했다. 왕문빈이 며칠 뒤 변경에 이르러 조안무에게 중서성의 공문서를 바치자 그걸 본 조안무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마침 잘 오셨소이다. 지금 송선봉은 요나라의 오란통군이 펼친 혼천진을 깨뜨리지 못해 여러 차례 싸움에서 패했소. 두령들 중에도 다친 사람이 많아
안도전에게 호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소. 지금 송선봉은 영천현 부근에 영체를 세우고 있는데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조한무가 그렇게 말하자 왕문빈이 뜻밖이라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까? 조정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군사들을 재촉하여 하루속히 적을 무찔러 이기고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약간의 병서를 읽은 터라 진법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진 앞에 나아가 하찮은 계책이라도 내어 송선봉의 근심을 나눌까 하는데 상공의 뜻은 어떠십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오죽 좋겠소. 조한무는 왕문빈의 말에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상을 내려 대접하는 한편 송강의 영체에 겨울옷을 보내면서 그 뜻을 알렸다. 그러자 송강은 배선으로 하여금 모든 장졸들에게 겨울옷을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흔쾌히 왕문빈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이윽고 왕문빈이 이르자 송강은 그를 장막 안으로 맞아들인 다음 술상을 차려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난 뒤 왕문빈이 싸움에 지게 된 까닭을 묻자 송강이 대답했다. 제가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온 이후로 폐하의 홍복에 힘입어 4개의 큰 성을 차례로 뺏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주에 와서는 뜻밖의 적장 오란통군이 20만의 대군을 이끌어와 혼천진을 펼치는 데다 국왕까지 어가를 이끌어와 싸움을 도두니 이 송강은 싸울 때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책이 없어 굳게 지키고 있기만 하오니 부디 좋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왕문빈이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까짓 혼천진 따위가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소.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함께 진 앞에 나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보고 좋은 방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문빈의 말에 송강은 크게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갖추고 손수 말 위에 오른 왕문빈은 송강과 더불어 3군을 이끌고 진 앞으로 나섰다. 왕문빈은 친히 장대 위에 올라가 적진을 살핀 다음 송강에게 말했다. 저들의 진세는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소. 나는 저 진세의 허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 조금도 겁낼 것이 없소. 그러나 사실 왕문빈은 그 진세를 처음 보았으며 그 진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이름이나 한껏 떨쳐 보이기 위해 거짓말로 허세를 부린 것 뿐이었다. 왕문빈이 헛소리를 한 것을 알 리 없는 송강은 말 위에 높이 올라앉은 채 기세 좋게 외쳤다. 강아지 새끼 같은 조무래기는 필요 없느니라. 감히 이 송강과 겨루고 싶은 장수가 있거들랑 주저 말고 어서 썩 나서거라. 그러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길을 앞세운 4번째 진문이 열리더니 한 장수가 말을 박차며 뛰쳐나왔다. 그는 풀어헤친 머리에 누런 비단띠를 두르고 검은 전포에 검은 갑옷을 입었으며 검은 말을 탄 채 삼천양인도를 휘두르고 있었다. 뒤따르는 아장들의 수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며 검은 바탕의 인군기에는 은빛 글씨로 대장 공리출청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걸 본 왕문빈이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기회에 솜씨를 드날리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릴 소냐. 왕문빈은 창을 꼬나 잡고 병력같이 소리 지르며 기세 좋게 달려나갔다. 네 이놈 오랑캐야, 이 왕문빈의 창을 받아라. 그러자 공리출청도 삼천양인도를 휘두르면서 그를 맞아 싸웠다. 그렇게 싸우기를 20여 합. 공리출청은 짐짓 패한 척하면서 슬며시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공을 서두른 왕문빈이 기회를 놓칠세라 속임수인 줄 모르고 그 뒤를 바싹 쫓았다. 공리출청은 삼천양인도를 빙빙 돌리면서 달아나다가 왕문빈이 바짝 뒤쫓아오자
몸을 획 돌리면서 칼날을 내리쳤다. 그 재빠른 칼놀림을 피하지 못한 왕문빈의 몸뚱이는 어깨에서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송강이 보니 참으로 어이없는 싸움이었다. 이에 송강이 얼른 군사를 돌이키려 하는데 기세가 오른 요나라 군사들이 마구 쳐들어오고 있었다. 결국 송강은 또다시 크게 패하여 황망히 본진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또 한바탕 싸움에서 패한 송강은 영체 안에서 걱정에 쌓여 국리를 거듭했으나 적을 깨트릴 방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밤도 송강은 끼니를 걸은 채 오직 요나라 군사를 무찌를 일에만 골몰해 있었다. 때는 이미 한겨울이라 바깥 날씨가 몹시도 추웠다. 어느새 밤 이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히 귓전에 맴돌고 있었다. 송강은 방장을 닫고 촛불을 밝힌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홀연 한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일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탁자 위에 엎드렸다. 갑자기 온몸에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섬뜩한 느낌에 벌떡 일어서자 눈앞에 푸른 옷을 입은 소녀가 다가와 그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송강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낭자는 누구인가? 소녀는 낭랑님의 뜻을 받들어 장군님을 모시러 왔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저를 따라와 주시옵소서. 이에 송강은 그녀를 따라 나섰다. 장막 밖에는 사방이 온통 부드러운 안개로 뒤덮이면서 금빛과 푸른빛이 서로 뒤섞여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다. 향기로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상서로운 안개가 일렁일렁 나부끼는 것이 추운 겨울은 간 곳이 없고 영락 없는 춘삼월의 따뜻한 봄날씨였다. 송강이 두서너 마장쯤을 걷고 나니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숲이 나타났다. 푸른 소나무가 무성했으며 빛빛 삼나무가 우거졌고 자줏빛 개수나무가 꼿꼿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양쪽 옆은 돌 난간이 은은히 둘러쳐져 있었는데 그 너머에 온갖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돌 난간 사이를 구불구불 걷고 나니 어느덧 돌다리가 나타났다. 돌다리 건너편에는 붉은 문 하나가 우뚝 서 있었는데 송강은 그 문 안에 대궐로 들어서자 좌우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모두 소슬한 담장이요 분칠한 벽이며 무늬가 아로새겨진 기둥들이었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는 송강을 안내하여 왼쪽 복도로 접어들더니 동쪽을 향해 지은 정자 앞에 이르러 말했다. 장군께서는 잠시 이곳에서 쉬고 계십시오. 소녀가 낭랑께 가서 아뢰고 오겠습니다. 이에 송강이 정각의 붉은 문을 밀고 들어가니 사방은 고요한데 계단에는 여러 가지 빛깔의 노을이 빗기었고 천장에서 꽃가루가 분운히 날아 이상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송강이 잠시 눈을 감고 향기에 취해 있는데 어느새 소녀가 돌아와서 말했다. 낭랑께서 장군을 청하십니다. 성주께서는 들어가시지요. 이에 송강이 또다시 그녀를 따라가자 문 밖에서 두 선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녀들은 둘 다 연꽃이 새겨진 벽옥관을 머리에 썼으며 몸에는 금실태를 두른 붉은 옷을 입었는데 어찌나 그 자태가 엄숙하고 고상한지 송강은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이리도 겸손해 하십니까? 낭랑께서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셔서 장군과 함께 나라의 큰 일을 의논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서 저희들과 함께 가시옵소서. 두 선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재촉하자 송강은 그녀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푸른 옷을 입은 소녀가 앞장을 섰고 두 선녀가 송강의 뒤를 따랐다. 이윽고 커다란 정각 앞에 이르니
정각 안에서 금종 소리와 옥경 소리가 맑게 울려 나왔다. 선녀들의 안내를 받아 동쪽 계단을 오르자 구슬로 만든 발이 나타났다. 발 안에서는 옥으로 만든 폐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그때 소녀가 다가오더니 발을 걷어 올리고 송강을 방으로 들게 한 후 향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송강이 가만히 우러러 보니 전상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머리 위에 떠 있고 보랏빛 안개가 피어나는데 앞쪽 9마리의 용이 새겨진 보좌에는 구천현녀 낭랑이 그윽한 미소를 머금은 채 앉아 있었다. 송강이 단상 아래 꿇어 엎드려 절을 올리자 이윽고 구천현녀 낭랑이 입을 열었다. 내가 그대에게 천서를 전한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구려. 그동안 그대는 능히 충과 의를 지킴으로써 조금도 천서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었소. 이제 송나라 황제가 그대에게 변방의 요나라를 치라 일렀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었소? 이에 송강이 꿇어 엎드린 채 아뢰었다. 이 몸은 낭랑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천서를 받은 후 조금도 천기를 누설한 바 없었사옵니다. 하운데 이번에 폐하의 칙명을 받들어 요나라를 정벌하던 중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혀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 뜻밖의 어려움이란 무엇이요? 저들이 펼친 태을혼천 상진이옵니다. 이 송강은 그 태을혼천 상진 때문에 여러 번 패배했을 뿐 아니라 아무 계책도 없이 위급한 지경에 빠져 있사옵니다. 그대는 아직까지 그 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구려. 그러하옵니다. 어리석은 이 몸은 지금껏 그러한 진법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디 낭랑께서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강이 2번 절을 올리며 간곡히 청하자 구천현녀 낭랑이 조용히 일러주었다. 그 진법은 오직 양상을 모아서 이룬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껏 쌓은 것처럼 해서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소. 다만 오행의 상생상극 이치에 따른다면 쉽사리 깨트릴 수 있을 것이요. 송강이 다시 절을 올리며 청했다. 부디 바라건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 군의 가장 앞쪽에 있는 검은 깃발의 군사들은 안으로 수성을 배치하여 1000개의 북방 오기신성 방위를 차지하고 있소. 송나라 군사는 장수 7을 뽑아 누런 갑옷에 누런 점포를 입고 그들의 7문기를 쳐부수도록 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용맹스런 한 장수로 하여금 곧바로 적의 수성을 뺏도록 하오. 이는 곧 오행에서 토가 수를 누르는 이치에 따른 것이요. 또한 8장수에게 흰 전포에 흰 갑옷을 입혀 왼쪽에 있는 푸른 깃발의 요나라 군사들을 쳐 부수도록 하오. 이것은 금이 목을 누르는 이치에 따른 것이요. 그리고 또다시 용맹한 호걸 8명으로 하여금 붉은 전포에 붉은 갑옷을 입혀 오른쪽에 있는 흰 깃발의 요나라 군사들을 쳐 부수도록 하오. 이는 곧 오행의 화가 금을 누르는 이치에 따른 것이요. 다음에는 8장수에게 검은 전포에 검은 갑옷을 입혀 뒤쪽에 있는 붉은 깃발의 요나라 군사들을 쳐 부수도록 하오. 이는 오행의 수가 화를 누르는 이치에 따른 것이요. 그리고 또 8장수로 하여금 푸른 전포에 푸른 갑옷을 입혀 가운데에 있는 누런 깃발의 요나라 군사들을 쳐 부수도록 하오. 이는 오행에 목이 토를 누르는 이치에 따른 것이요. 구천현녀 낭랑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송강은 그제야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듯 했다.
구천현녀 낭랑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군사들을 두 갈래로 나눈 다음 그중 한 갈래에게 꽃무늬 수놓은 전포를 입히고 수기를 들려서 요나라의 태양군진을 쳐 부수도록 하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대에게는 흰 점포를 입히고 흰 길을 앞세워 요나라의 태음군진을 쳐 부수도록 하오. 그런 다음에 다시 24대의 뇌거를 만들어서 24기에 맞춘 후 그 위에 기름 먹인 시초와 화포를 장치한 다음 적의 중군으로 밀고 들어가되 그때 공손순으로 하여금 풍로의 천강법을 써서 요나라 임금의 어가를 향해 달려들도록 하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요나라 임금을 사로잡고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어. 낮에는 이 계책을 쓰지 말고 밤에만 용병을 해야 한다는 점이오. 그대가 몸소 중군을 거느려 군사들을 독려하며 들이친다면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내가 한 말을 홀로 가슴에 새겨두되 오직 백성들을 편안케 하도록 해야 하오. 그래야만 뒷날 뉘우치는 일이 없을 것이오. 하늘나라와 땅 위가 다른 곳이니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겠소. 언젠가는 하늘의 궁궐에서 만날 날이 있을 터인즉 그대는 더 머물지 말고 돌아가시오. 말을 끝낸 구천현녀는 푸른 옷을 입은 소녀에게 일러 송강에게 차를 권하게 했다. 송강이 차를 다 마시자 구천현녀는 다시 소녀에게 분부했다. 너는 지금 곧 성주님을 전송하여 영체에 모셔다 드리거라. 이에 송강은 2번 절을 올려 감사한 다음 소녀를 따라 나섰다. 소녀는 송강을 안내하여 정각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왼쪽 복도를 지나 이윽고 붉은 대문 밖으로 나왔다. 돌다리를 건너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숲 사이를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문득 소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앗! 요나라 군사가 저기 있습니다. 어서 가서 무찌르세요. 송강이 얼핏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송강의 몸을 두 손으로 확 떠밀었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장막 안에서 꾼 한바탕 꿈이었다. 어느덧 밤 사경을 울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송강은 즉시 오용을 불러 불쑥 물었다. 적의 태을 혼천 상진을 깨뜨리기 위한 무슨 좋은 계책이 섰는지요? 아직 마땅한 계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송강은 구천현녀 낭랑으로부터 들은 비법을 자세히 오용에게 일러주었다. 또한 조안무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계책을 알려준 다음 곧바로 계책을 펼 채비에 들어갔다. 송강은 밤을 틈타 뇌거를 만들게 하는 한편 장령을 내림으로써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계책에 따라 배치했다. 쌍창장 동평을 비롯한 주동, 사진, 구붕, 등비, 연순, 마린, 목춘 등 8두령에겐 누런 전포에 누런 갑옷을 입고 앞선 적진에 있는 검은 깃발의 군사들을 쳐 부수되 동평은 수성인 적의 장수를 치고 나머지 7장수는 각기 7개의 검은 기문을 치게 했다. 또한 표자두 임충을 비롯한 선영, 목콩, 황신, 솔립, 양춘, 진달, 양림 등 8장수는 흰 전포에 흰 갑옷을 입고 적진 왼쪽에 있는 푸른 깃발의 군사들을 쳐 부수되 임충은 목성인 적의 장수를 치고 나머지 7장수는 각기 7개의 푸른 기문을 치도록 했다. 그리고 병력화 진명을 비롯한 유당, 뇌횡, 선정규, 위정국, 주통, 공왕, 정득손 등 8장수는 붉은 전포에 붉은 갑옷을 입고 적진 오른쪽에 있는 흰 깃발의 군사들을 쳐 부수되 진명은
금성인 적의 장수를 치고 나머지 7장수는 각기 7개의 흰 기문을 빼앗게 했다. 또한 쌍편 호연작을 비롯한 양지, sak초, 한도, 팽기, 공명, 추윤, 추연 등 8장수는 검은 전포에 검은 갑옷을 입고 적진 뒤쪽에 있는 붉은 깃발의 군사들을 쳐 부수되 호연작은 화성인 적의 장수를 쳐 죽이고 나머지 7장수들은 각기 7개의 붉은 기문을 빼앗게 했다. 그리고 대도관승을 비롯한 화영, 장청, 이응, 시진, 선찬, 학사문, 시은 등 8장수는 푸른 전포에 푸른 갑옷을 입고 적진 가운데에 있는 누런 깃발의 군사들을 쳐 부수되 관승은 토성인 적의 장수를 치고 나머지 7장수는 각기 7개의 누런 기문을 들이치게 했다. 또한 화화상 누지심을 비롯한 무송, 양웅, 석수, 초정, 탕융, 채복 등 7장수는 꽃무늬를 수놓은 전포차림에 수기를 들고 적의 태양군진을 치도록 했으며 일장청 호삼랑을 비롯한 고대수, 손이랑, 왕영, 손신, 장청, 채경 등 7장수는 흰 전포차림에 백기를 들고 적의 태음군진을 빼앗도록 했다. 그리고 옥기린 노준이를 비롯한 연천, 여방, 곽성, 해진, 해보 등 6장수는 곧장 요나라 진영의 중군으로 쳐들어가 임금을 사로잡도록 하는 한편 공손승으로 하여금 풍뢰천강법을 쓰도록 했으며 이규, 포, 항충, 이곤 등 4장수들은 24대의 뇌거를 이끌고 쳐들어가도록 했다. 그런 다음 수군 장수들을 비롯한 나머지 장수들로 하여금 서로 호응케 하여 적진을 쳐 부수도록 하는 한편 진영 앞에 5방면에 기치를 세우고 8방면에 군사를 배치하여 구궁팔궤진을 벌였다. 송강의 영을 받든 모든 장수들은 화포를 실은 뇌거를 진 앞에 끌어내놓고 싸울 때만을 기다렸다. 한편 요나라 진영의 오란광은 송강의 군사들이 여러 날째 싸움을 걸어오지 않으니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군졸들을 뽑아 송강의 영체 쪽으로 가 적의 움직임을 알아보게 했다. 이때 송강은 이미 싸울 채비를 마쳤으며 그날 밤 싸우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송강은 진을 옆으로 늘어세워 장사진을 벌이게 한 다음 강군과 쇠뇌를 든 군사를 배치해 두고 있었다. 이윽고 황혼역이 되자 북풍은 찬데 비구름이 낮게 깔려 하늘을 가리니 온 세상은 미처 밤도 되기 전에 캄캄해졌다. 송강은 군사들에게 갈대피리를 만들어 서로 신호하도록 명한 다음 군사를 4방면으로 나누어서 나아가되 오직 누런 전포에 누런 갑옷을 입은 동평등 8장수들이 거느린 군사들만 앞쪽에 배치했다. 이에 4방면으로 떠나간 군사들은 송나라 진을 살피러 온 요병을 만나 쳐 없앤 뒤 적진의 바깥쪽을 돌아 북쪽으로 쳐들어갔다. 이윽고 초경 무렵 송강의 중군에서 포성이 한번 울려 퍼지자 검은 전포에 검은 갑옷을 입은 호연작 등 8장수가 일제히 진문을 열고 나아가 적진의 뒤쪽에 있는 붉은 깃발의 군사들을 덮쳤다. 송나라 장수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곳으로 밀고 들어가 마구 들이치며 무찔러 죽이니 그야말로 요나라 군사들은 파도가 밀려오듯 물이 져 쏟아지는 송나라 군사들의 거센 기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바람에 쓸리듯 쓰러졌다. 거기다 24대의 뇌거가 불을 뿜기 시작하자 하늘도 함께하는 듯 번개가 치고 우레가 터졌다. 그날 밤 물샐 틈 없는 듯한 송나라 군사들의 급습에 요나라 군사의 시체는 산을 이루었고 흐르는 피는 강을 이루었으며 해와 달은 빛을 잃었다. 별들은 위치를 바꾸었으며 귀신은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듯 했다. 그때 도통군 오랑광은 중군에서 군사를 지휘하다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군사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일이 이미 글러버렸음을 알고 황급히 말 안장 위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벌써 뇌거가 들이닥치면서 요란한 화포 터지는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불길을 내뿜고 있었다. 깜짝 놀란 오란광은 말을 박차 황급히 몸을 피하려 했으나 이미 관승이 거느린 한대의 군마가 앞길을 막고 있었다. 관승이 청룡도를 휘두르면서 달려들자 오란통군은 방천화극을 휘두르면서 그를 맞아 싸웠다. 오란통군의 아장들이 도우려 하였으나 그때 장청이 마구 돌팔매질을 해대기 시작하는지라 그들은 얼굴을 감싸쥐고 흩어져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에 이응, 시진, 선찬, 학사문 등이 말을 달리면서 그들을 마구 쳐 죽이자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었다. 오란통군은 말머리를 돌려서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장청이 그의 얼굴을 향해 냅다 돌팔매질을 했다. 돌멩이는 바람을 뚫고 날아서 그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히고 말았다. 오란통군은 얼굴을 감싸쥔 채 말 안장 위에 납작 엎드려 방천화극을 질질 끌면서 달아났다. 관승이 그 기회를 놓칠세라 나는 듯이 달려가 청룡도를 번쩍 들어 내리찍었다. 그가 피를 쏟으면서 말 아래로 곤두박질 치자 화영이 달려가 그의 준마로 옮겨 탔다. 그리고 장청이 달려들어서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한편 노준이는 연청 등 5장수와 더불어 곧장 요나라 진영의 중군을 향해 쳐들어갔다. 해진과 해보가 먼저 적군의 숫자기를 베어버리자 요나라 군사들은 감히 싸울 생각도 못하고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에 황질인 야율득영과 야율득화는 말 위에서 사로잡히는 꼴이 되었고 야율득중은 어디로 달아났는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란 중신들과 아장들은 황급히 야율임금의 어가를 호위하여 북쪽을 향해 달아났다. 송강의 군사들은 요나라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싼 채 거침없이 무찌르고 나서 사경쯤에야 비로소 공격을 멈추었다. 20만에 이르던 요나라의 대군은 열에 7, 8이 죽거나 상했다. 송강은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둔 다음 영체로 돌아와서 각기 사로잡은 자가 있으면 알리도록 일렀다. 그러자 호삼랑은 천수공주를 바쳤고 노준이는 야율득화를 바쳤으며 주동은 공리출청을 바쳤고 구붕, 등비, 마리는 소대관을 바쳤다. 양림, 진달은 배직을 바쳤고 선정규, 위정국은 고표를 바쳤으며 한도는 뇌춘을 바쳤고 팽기는 적성을 바쳤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적장의 머리를 베어온 호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에 송강은 크게 기뻐하면서 사로잡은 적의 8장수를 묶어 조한무가 있는 중군으로 보내 가두어 두게 했다. 그리고 말을 거두어온 장수들에게는 그 말을 주어 타도록 했다.